붉은 꽃의 가시라고 부르는 장미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장미는 함경도 사람이었지요. 함경도에서 살던 영애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탈북민들을 위한 응원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32살의 영애는 함경북도 청진에 장마당에서 미인 장사꾼으로 통했다. 그녀의 뽀얀 피부와 서늘할 정도로 날카로운 눈매는 낡은 무명 저고리 사이에서도 감춰지지 않았다. 영애는 남편이 병으로 드러눕고 어린 자식이 굶주리기 시작하자 시장 바닥에 뛰어들었다. 그녀는 돈이 되는 것이라면 뭐든 팔았다. 중국산 옷가지부터 밀수된 조미료까지 영애는 잠을 줄여가며 발이 부르트도록 뛰었다. 하지만 그녀가 번 돈의 절반은 늘 연기처럼 사라졌다. 메뚜기 단속을 나온 보안원들이 뭐 하는 거야, 도대체? 그녀의 보따리를 뒤지고 터무니없는 명목으로 장세라고 부르는 뇌물을 뜯어갔기 때문이었다. 내일도 이 자리에 있고 싶으면 알지. 장마당 법보다 무서운 게 내 법이야. 보안원들의 착취는 갈수록 교묘해졌고 영애의 가게는 다시금 바닥을 드러냈다. 성실함만으로는 이 척박한 땅에서 가족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그녀는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녀는 원치 않는 위험한 거래를 하게 되었다. 보안서의 담당관은 그 지역 장마당의 실세였다. 그는 영애의 미모를 진작부터 눈독들이고 있었던 것이었다. 어느 날 전매금지 품목을 취급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취조실에 끌려간 영애 앞에 그 담당관이 나타났다. 영애 동무 이대로 노동 단련대 가고 싶어? 몰라? 아니면 벌금을 내야 하는데? 가면 자식들은 누가 먹여 살리나? 지금 단속인 건 몰라? 내가 뒤를 봐줄 수도 있는데. 그의 기름진 미소 뒤에 숨겨진 의도를 영애는 직감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선택지가 없었다. 그날 그녀는 원치 않는 강간을 당했다. 그래도 할 말이 없었다. 그 대가는 달콤하고도 독했다. 그 대신 담당관은 영애의 장사를 눈감아주는 일을 대가로 해주었다. 단속반은 그녀의 매대를 피해갔고 귀한 물건들이 우선적으로 그녀에게 배정되었다. 영애는 죄책감을 묻어둔 채 번 돈으로 가족들에게 고깃국을 먹였다. 하지만 비밀은 영원할 수 없었다. 그림자 속에는 칼날이 있는 줄 아무도 몰랐다. 보안 담당관의 아내가 모를 리 없었다. 정수는 보안부 고위 간부의 딸로 권력욕과 질투심이 남다른 여자였다. 남편의 옷가지에서 생경한 분내를 막고 장마당에 도는 흉흉한 소문을 접한 정순의 눈등은 분노로 번뜩였다. 정순은 남편을 몰아세우는 대신 조용히 덫을 놓기 시작했다. 그녀는 남편의 직속 부하이자 야망에 가득 찬 김중희 아내와 만나 은밀한 지시를 내렸다. 그 계집을 간첩 혐의로 엮어라. 내 남편이 손쓸 수 없을 만큼 확실한 증거를 심어. 만약 실패하면 내 목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정순의 작전은 치밀했다. 그녀는 영애의 장사 보따리에 남조선 불온 선전물과 달러를 몰래 심어두도록 설계했다. 단순한 불륜 치정극이 아니라 체제를 위협하는 반동분자로 몰아 영애를 사회적으로 매장하고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버릴 속셈이었다. 밥술이나 겨우 먹고 살고 있던 영애는 갑자기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게 되었다. 함정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평소처럼 물건을 정리하던 영애의 매대로 보안국 요원들이 들이닥쳤다. 강 상위직 보안 담당관이 손을 쓰기도 전에 김중희는 영애의 가방 깊숙한 곳에서 조작된 증거물들을 꺼내 보였다. 최영애, 너를 반국가 음모죄로 체포한다. 멀리서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이 광경을 지켜보는 정순과 눈이 마주친 순간 영애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자신을 지켜줄 줄 알았던 강상위는 아내의 배후 세력이 무서워 고개를 돌린 채 침묵했다. 사랑도 보호도 결국 권력 앞에서는 한낱 신기루에 불과했다. 구금시설로 이송되던 날 밤 영애는 천운으로 감시가 허술한 틈을 타 호송차에서 몸을 던졌다. 온몸이 찢기고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 얼어붙은 두만강을 건너는 것뿐이었다. 가족을 두고 떠나야 하는 찢어지는 고통과 자신을 망가뜨린 자들, 그리고 자신을 파멸시킨 여자를 향한 증오가 그녀의 심장을 차갑게 식혔다.
살아야 한다. 살아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달빛조차 숨어버린 그 밤, 영애는 검은 강물 속으로 몸을 던졌다. 그것은 탈북인 동시에 새로운 복수와 자유와 또한 생존을 위한 처절한 항해의 시작이었다. 얼어붙은 강 너머의 그림자가 얼른거리는 것 같아 보였다. 강물은 차가웠지만 복수심으로 타오르는 영애의 심장까지 식히지는 못했다.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얼음장처럼 굳어갈 때쯤 그녀는 중국 쪽 강둑에 몸을 눕혔다. 숨을 몰아쉬는 그녀 앞에 한 남자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북에서 왔소? 낮게 깔린 목소리. 그는 자신을 탈북자들을 돕는 브로커라고 소개했다. 영애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지만 당장 갈 곳도 먹을 것도 없었다. 무엇보다 돈이 필요했다. 고향에 두고 온 아이들과 남편, 그리고 자신을 배신한 그들에게 되갚아줄 힘을 기르려면 돈이 절실했다.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돈만 벌 수 있다면 뼈가 가루가 되어도 좋습니다. 저를 일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영애의 간절한 부탁에 브로커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인물이 좋으니 금방 자리가 나겠구만. 큰 도시 공장에 자리가 있어. 거기라면 큰 돈을 만질 수 있지. 어두운 안개 속으로 질주하듯이 낡은 승합차에 몸을 실은 영애는 며칠을 달렸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중국의 풍경은 낯설고 거대했다. 그녀와 함께 차에 탄 다른 두 명의 여인들도 겁에 질린 표정으로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브로커는 친절한 척 빵과 물을 건넸지만 영애는 본능적으로 불길함을 느꼈다. 차가 향하는 곳은 번화한 대도시가 아니라 점점 더 깊고 외진 산골 마을로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공장이 이런 산속에 있습니까? 영애의 물음에 브로커는 대답 대신 담배 연기만 내뿜었다. 가보면 알아. 거기선 아무도 너를 찾지 못할 테니까. 차가 멈춘 곳은 허름한 흙집 앞이었다. 차 문이 열리자마자 담배 찌든 내와 흙먼지 냄새가 훅 끼쳐왔다. 그곳엔 떼꾸정물 흐르는 옷을 입은 한족 남자들이 때로 몰려나와 구경하며 모여서 쑥덕이고 있었다. 차 안을 훑어보고 있었다. 마치 시장에서 가축을 고르는 눈빛이었다. 영애는 직감했다. 이것은 취업이 아니라 매매였다. 이 여자가 제일 급이 높소. 인물이 기가 막히지 않나? 평생 뒤탈 없을 거야. 브로커는 영애의 턱을 치켜들며 남자들에게 흥정하기 시작했다. 영애는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려 했지만 며칠간 굶주린 몸으로는 건장한 남자들을 이겨낼 수 없었다. 이윽고 피부가 가죽처럼 거칠고 한쪽 눈이 반쯤 감긴 사내가 품에서 꼬깃꼬깃한 지폐 뭉치를 꺼냈다. 5천 위안. 브로커는 돈을 세어보고는 만족스러운 듯 영애의 등을 밀쳤다. 영애의 몸값이 단돈 5천 위안 한화. 약 90만 원에 결정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짐짝처럼 사내의 손에 끌려갔다. 그녀가 간 곳은 척박한 농가였다. 사내는 영애를 방 안에 밀어넣고 문을 밖에서 걸어 잠갔다. 영애는 창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사내의 거친 손찌검뿐이었다. 죽고 싶다. 차라리 그 강에서 죽었어야 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영애는 다시 눈을 떴다. 여기서 무너지면 자신을 버린 강상희와 그 아내 정수는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은 채 웃고 살 것이다. 5천 위안에 팔려온 이 비참한 방 안에서 영애의 절망은 서서히 서슬퍼런 사리로 변해갔다. 나는 여기서 죽지 않아. 너희가 나를 짐승으로 만들었으니 나도 짐승이 되어 돌아가마. 영애는 창밖의 삭막한 산등성이를 보며 다짐했다. 이 지옥 같은 농촌 생활이 그녀를 어떻게 더 독하게 단련시킬지, 그리고 그녀가 어떻게 이 사슬을 끊고 다시 일어설지. 영애의 진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